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입니다. 박애희 작가가 쓴 감성 에세이이고요. 펴낸 곳은 걷는 나무입니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가슴 뭉클해지는 책입니다. 저자는 10년 넘게 MBC와 KBS에서 라디오 작가로 활동했고 방송 작가 13년차 되었을 때 매일 같은 시각 딸의 오프닝을 듣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엄마와의 애틋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들과의 따뜻하면서 슬픈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비단 작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이자 든든한 내 편이었던 엄마에게 보내는 고백.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헌사.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 터벅터벅 힘 빠진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고생했어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힘들 때 아무 설명 없이 외롭다 세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3초 안에 연락이 오는 사람. 이 중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살아갈 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디오 작가 시절 내가 쓴 오프닝이 방송으로 나간 뒤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딸, 외로워? 엄마에게 나의 오프닝은 언제나 딸의 안부였다. 엄마는 매일 같은 시각, 시그널이 울릴 때마다 라디오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오프닝이 끝나고 첫 곡이 흐를 때면 엄마는 답장하듯 문자를 보내주곤 했다. 방송 일을 시작한 지 13년째 되던 해봄, 엄마는 더 이상 나의 오프닝을 듣지 못했다. 그해 겨울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잠이 오지 않는 숱한 밤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당신의 안부를 묻는 밤. 잘 있어, 엄마? 따님이신가 봐요. 남자가 택시 안 백미러에 걸린 기사와 딸 사진을 보고 물었어. 그는 사진을 보며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려. 영은이가 보고 싶은 분들은 음성을 남겨주세요. 앳된 목소리, 아마도 딸인 것 같아. 남자는 목소리를 듣고 살짝 웃기만 하더니 다시 걸어. 그리고 가만히 한 번 더 딸의 목소리를 들어. 택시에서 내린 남자는 그제야 말해. 우리 딸 하늘에서도 잘 지내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이야. 엄마, 실제 있던 이야기래. 엄마, 내 핸드폰에도 여전히 엄마 번호가 저장돼 있어. 전화번호를 검색하다가 가끔 엄마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찌릿해. 한 번은 나도 모르게 엄마 번호로 전화를 했다가 끊은 적이 있어. 엄마 핸드폰은 이미 해지했고 전화하면 낯선이가 받을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는 벨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지. 잠시 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 발신자는 엄마. 혹시 전화하셨나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했어. 죄송합니다. 엄마가 쓰던 번호라 무의식적으로 눌렀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혹시... 네,
돌아가셨어요. 몇 분이 흐르고 다시 문자가 도착했어. 그립거나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문자 남기셔도 됩니다.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러지 못했어. 엄마, 가끔 못 견디게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 사랑한다고, 잘 있느냐고. 나는 오늘도 엄마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해. 언젠가 엄마에게 묻고 싶은 말. 넌 언제가 행복해? 아들한테 물으니 1초도 안 돼 돌아온 대답. 엄마가 웃을 때, 난 엄마가 슬플 때 제일 슬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 그럴 때마다 가끔 궁금해진다.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기였을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서글픈 것 중 하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빠들이 있지만 고만고만한 나이 차이라 3살, 4살, 5살. 가장 귀엽고 예뻤을 그 나이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때의 나는 엄마를 어떻게 행복하게 했을까?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우리를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고. 엄마는 우리 세 남매를 깨끗하게 씻기고 이불 위에 나란히 눕혀 재운 뒤 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나도 그랬다.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육아로 정신없는 하루를 마치고 순하게 자는 아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사는 거지. 행복이 사는 게 뭐 별건가. 때로는 어느 소설의 주인공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이는 저만의 숨으로, 빛으로 여자를 지켰다. 이 세상의 어둠이 그녀에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그녀를 지켜주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저들 부모의 삶을 지키는 천사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최은영의 미카엘라, 쇼코의 미소 중에서. 엄마에게도 우리가 삶을 지키는 천사였을까? 잘은 모르지만 엄마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꼬맹이 시절의 나를 이야기하며 많이 웃기는 했다. 엄마가 식당을 하던 시절 홀 안에 딸린 작은 방에서 놀던 나는 식구 중 제일 먼저 손님이 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한다. 문소리만 나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단다. 엄마, 손님, 엄마, 손님. 그때가 3살 때였을까, 4살 때였을까. 손님 온 것을 알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큰 의무인 양 조그만 딸이 잔뜩 귀를 기울이다 크게 외치는 게 신통하고 기특했는지 엄마도 아빠도 나의 엄마 손님을 두고두고 말하곤 했다. 엄마는 또 말했다. 넌 어디 가서 놀다 올 때도 걱정을 안 시켰어. 나가기 전에도 몇 번이나 말하는 거야. 엄마, 잠깐만 놀다 올게. 아주 잠깐만 놀다 올게. 그러고 한 5분이나 놀고 왔을까? 금방 와서는 나 금방 왔지? 하고 손에 묻은 흙을 탈탈 몇 번이나 털었는지 아니? 별달리 인상에 남는 사건도 아닌데 엄마는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해주곤 했다. 어린 오빠들에 대해 들려주던 얘기도 기억난다.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겠다고 엄마에게 제일 많은 공수표를 날리던 큰오빠는 장난기도 애교도 많은 아이였다고. 엄마가 없을 때 막내인 내가 오줌을 싸면 서툰 걸레질을 하며 치우던 속 깊은 작은 오빠는 티셔츠를 바지 안으로 꼭 넣어 입는 야무진 아이였다고 한다. 엄마는 그 기억을 다 가져갔을까?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 행복한 것처럼 나 또한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행복하다고 내가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나? 엄마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포장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가던 일, 맛있는 빵집을 발견하면 갓 구운 빵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를 찾던 일, 명절 선물로 받은 굴비를 엄마 줄 생각에 무거운 줄 모르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에 들고 가던 일, 정규 프로그램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 원고를 쓰고 목돈이 생기면 엄마에게 내밀며 자 용돈이야 마음껏 써 하고 가짜는 거드름을 피우던 일, 멋진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표를 예매해서 엄마와 아빠의 데이트를 계획하던 일, 첫눈이 내리면 놓치지 말라고 전화하던 일, 엄마랑 팔짱을 끼고 숱하게 드나들던 병원 나들이, 그 모든 일이 다른 무엇보다 신나고 행복했던 건 엄마가 내 사랑의 가치를 알아줘서였다. 엄마는 딸의 별것 아닌 작은 선물도 귀하게 여겼고 때때로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니 하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다. 나는 엄마를 통해 나 아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나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배웠다. 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다른 무엇보다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다는 화가 샤갈은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있는 자기 모습을 그린 스케치를 자서전에 실으면서 물었다. 다른 세상에서, 낙원에서, 구름에서, 어디든 계신 곳에서 자신의 사랑이 어머니께 위로가 되느냐고. 내가 무척이나 묻고 싶었던 말, 내 사랑이 엄마한테 위로가 되나요? 당신의 안부를 묻는 밤, 8년 된 마늘 장아찌를 버릴 수가 없었어.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는 아직도 엄마의 마늘 장아찌가 있어. 도톰한 삼겹살이나 바짝 구운 소 불고기를 먹을 때면 항상 엄마가 내오던 그 마늘 장아찌. 엄마 떠난 뒤 엄마가 담가둔 마늘 장아찌를 몽땅 가져왔어. 양이 꽤 많았지. 아껴 먹으면서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거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벌써 8년이 되었네. 자꾸 꺼내 먹다 다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을까. 언제부턴가 마늘 장아찌를 찾지 않았어. 그러다 이제는 너무 시큼해져서 먹기도 어렵게 되어버렸지. 그래도 버리지는 못하겠어. 엄마, 나 같은 사람이 꽤 있더라. 어떤 딸은 돌아가신 노모가 해준 무생채를 냉장고에 12년 동안 넣어놓고 있대. 이사할 때도 빼놓지 않고 가져갔대. 엄마의 김장김치를 냉동실에 꽁꽁 얼린 남자의 얘기도 엄마 스웨터를 빨지 않고 자기 방에 걸어두고는 엄마 냄새를 맡고 싶을 때마다 들여다본다는 다 큰 남자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 다 잊지 않고 싶어서겠지. 아니, 늘 함께하고 싶어서겠지. 김치 냉장고를 열어 마늘 장아찌를 볼 때마다 엄마가 내게 싸주던 수많은 것을 생각해. 찐득한 고추장 양념 때문에 물리지 않던 멸치볶음, 한 끼씩 먹기 좋게 국에 넣으라며 데쳐서 얼려준 시금치, 딸이 좋아한다며 밤을 얇게 채쳐 넣어 담가주던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쌀하던 고들빼기 김치. 엄마, 나는 오늘도 마늘 장아찌 유리병 속 뿌연 간장을 보며 내 안에 고여있을 엄마의 맛,
엄마의 흔적을 생각하고 있어. 아무래도 앞으로도 마늘 장아찌는 버리지 못할 것 같아. 엄마의 단골 레퍼토리. 딸, 밥은 먹었어? 가끔 엄마의 단골 레퍼토리가 듣고 싶다. 이어지던 엄마표 애교도. 엄마가 지금 갈치조림 했는데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잖아. 잘 먹을 텐데. 아빠랑 엄마만 먹으려니 차마 안 넘어가서 전화했지. 하루의 피로가 뭉근한 말들로 녹아내리던 시간이었다. 아휴, 엄마 괜찮아. 벌써 맛있는 거 사 먹었지. 내 생각 말고 많이 드셔. 정말 괜찮았다. 엄마가 식구를 위해 마련해준 숱한 상차림은 추억과 위로가 되어 몸 안에 나이테처럼 남아있으니까. 전주에서 태어난 엄마의 DNA 속에는 그 지방의 고유한 맛과 솜씨가 있는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재능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거였다.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는 걸 엄마를 보며 느꼈다. 엄마가 기쁘게 차려준 식탁은 삶의 보약이었다.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종종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는 딸을 위해 얼른 불고기감 한 근을 끊어다 빠르게 재워 후라이팬에 볶았다. 고기가 다 볶아질 때쯤 쪽파를 숭덩숭덩 길게 썰어놓고 숨이 죽으면 불을 껐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 특유의 누린내에 민감했는데 엄마의 불고기는 잡내가 없어서 좋아했다. 숯불에 구운 듯 바짝 볶아진 소고기는 달큼한 쪽파와도 잘 어울렸다. 맛있는 시간이 시작되려고 할 때면 아빠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맥주 줄까? 아니면 매실주 한 잔 따줘? 가족의 생일이나 행사가 있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엔 아빠가 중앙시장에서 펄떡대는 장어를 사서 뛰어오셨다. 명절날 전 부칠 때 쓰던 대형 전기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도톰한 장어를 올렸다. 칙 소리를 내며 장어가 초벌구이 될 동안 엄마는 고춧가루와 고추장에 마늘을 듬뿍 넣고 사이다를 가미해서 엄마만의 특제 소스를 만들었다. 노릇해진 장어에 양념장을 발라 구우면 침이 꼴깍거리는 유혹의 냄새가 퍼져나갔다. 이어지던 식구들의 추임새. 동네 사람들 환장하겠네. 스태미나의 왕이라는 장어꼬리가 맛있게 익으면 엄만 아빠부터 챙겼다. 그 다정한 모습이 좋았다. 지글거리는 불판 앞에서 장어를 질릴 때까지 먹고 나면 마음이 넉넉해졌다. 날카롭던 신경도 거슬리던 말들도 별일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엄마의 빨간 게장은 식구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1등 메뉴였다. 살아있는 꽃게가 집게발을 들썩거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칼을 내리치던 엄마는 늘 대담하게 느껴졌다. 걸쭉하고 진한 양념이 제대로 밴 게장은 혀가 얼얼하게 매워도 자꾸 손이 갔다. 엄마 게장을 처음 맛본 남편은 계속 먹다가 화장실에서 뜨거운 맛을 확인해야 했지만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갈 때가 이따금 있었다. 언젠가 딸이 속이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전복죽을 끓인 뒤 남편을 호출했다. 사위도 함께 먹으라며 유리 용기 몇 개에 가득 싸준 전복죽은 파는 것과 달리 전복의 푸른 내장을 톡 떠뜨려 참기름에 볶아내 바다색을 띄었다. 죽을 한 숟갈 뜰 때마다 통통하고 쫄깃한 전복이 올라왔다. 다 먹고 나면 속이 진정되고 정말이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각박한 살림은 엄마를 힘들게 했다.
막내인 나도 초등학교를 3번이나 옮겨 다니며 셋집을 전전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하지만 먹는 게 아쉬웠던 적은 없다. 가난해도 우린 늘 잘 먹었다. 좋은 재료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하기 위해 경동시장은 물론이고 가까운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던 엄마 덕이었다. 단골 가게들을 만들어 야무지게 값을 깎은 뒤 무거운 채소며 나무를 양손 가득 들고 힘겹게 걸어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발품 팔아 알뜰하게 사온 재료들로 요리를 하던 엄마의 남다른 재능을 생각해 본다.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눈썰미, 무엇을 넣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혀의 감각, 같은 음식도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 보는 창의력이 엄마의 장점이었다. 손님이 올 때 중국집에서 한두 번 배달해 먹은 해물잡탕이며 팔보채는 다음번 손님상에 엄마표 메인 요리로 더 근사하게 올려졌다. 음식은 색깔로도 먹는다며 파란 나물과 붉은 채소의 배열에도 신경을 쓰는 엄마를 보며 요리도 예술이구나 했다. 엄마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드러났다. 쌀을 씻고 밥물을 손등으로 재는 다른 주부들을 볼 때마다 엄마는 약간의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 몇천 번 하는 밥인데 밥물 하나 눈대중으로 못하나? 밥이 조금 질게 되거나 되게 되는 날엔 말이 달라졌다. 쇠털같이 많은 날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럴듯한 요리를 한 상 차리고 나면 꼭 이 말도 덧붙였다. 이걸 식당에서 먹으려면 얼만 줄 아니? 식당에서 형편없는 음식이 나오면 주인에게 꼭 한마디를 해야 엄마의 직성이 풀렸다. 엄마의 잘난 척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요리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지 하는 엄마의 자신감 덕에 우리는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자랄 수 있었다. 엄마는 왜 그토록 먹는 것에 신경을 썼을까? 다시 말하지만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 네 육체에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말을 들려주고 좋은 향기를 맡게 해주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몸에서 시작해야 해. 정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고 그리고 정신보다 육체를 위하는 게 효과가 빠르고 좋으니까. 공지영의 딸에게 주는 레시피 중에서. 작가의 말처럼 엄마는 몸을 돌보는 첫 번째가 잘 먹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잘 먹고 몸을 잘 돌봐야 삶도 옹골차게 연걸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밀린 설거지를 하느라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6살 아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겠다며 작은 팔을 걷어붙였다. 엄마, 나 잘하지? 뽀득뽀득 꼼꼼하게도 하네. 10살 되면 너도 매일 하는 거다. 알았지? 눈을 찡긋거리며 아이를 바라본다. 배시시 웃으며 설거지를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의 천진함이 맑고 곱다. 이 작은 존재에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 먹일 수 있을까? 엄마처럼 살뜰한 기억과 보약 같은 사랑을 선물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금세 또 밥때가 찾아온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드는 생각. 아, 또 뭘 해 먹지? 엄마 보고 싶다.